시어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화분에 쏟았더니 다음날 아침 화초가 새까맣게 타죽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커피를 그대로 마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것을. 4년 동안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식모처럼 살았던 저를 시어머니는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믿을 수 없이 잔인한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어떻게 되갚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하면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남자라고 생각했고 저도 함께 그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갈비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며느리도 가족이야. 가족끼리 무슨 돈 계산이야? 그냥 같이 열심히 하면 나중에 다 내 것 되는 거지.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 함정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갈비집으로 출근했습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고 홀을 닦고 손님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정리하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나중에 다 내 것이 될 테니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월급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다 우리 재산이 될 테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월급은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시어머니는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섭섭하다고. 저는 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 줄 아냐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갈비집에서 일했습니다. 제 손은 기름때와 양념으로 늘 거칠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용돈 명목으로 5만 원, 10만 원씩 쥐어주며 그것이 마치 큰 은혜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여유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경기도 변두리에 땅을 조금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그 땅이 오를 거라고, 그게 나중에 내 것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냥 어머니의 막연한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 4주년 되던 해봄, 뉴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친정어머니 땅이 있는 지역이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실제로 어머니께서는 감정평가사가 나왔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상금이 3억 5천만 원이 넘을 것 같다고. 저는 기뻤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4년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살았으니 그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내서 독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갈비집 주방에서 무거운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고 저는 아직 잠도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절대 저를 챙겨주는 법이 없는 분이 그날은 직접 믹스커피를 타들고 왔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좀 무뚝뚝해서 표현을 못했는데 고마워. 따뜻하게 한 잔 마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직접 커피를 타줬다는 것도.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다정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눈빛. 저는 잠시 주춤하다가 커피를 들고 돌아서는 척하며 근처 화분에 조용히 쏟았습니다.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화분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화초가 새까맣게 타죽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잎이 시커멓게 변하고 줄기까지 쭈그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커피를 그대로 마셨다면 저는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검색어를 쳤습니다. 독이 있는 식물, 잎이 검게 타는 현상.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색 결과에서 한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협죽도. 주로 관상용으로 키우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지만 잎과 줄기에 올레안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소량만으로도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맛과 냄새가 강한 음료에 섞으면 쉽게 감춰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댁 마당 한편에 협죽도 화분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예쁜 꽃이 피는 식물이라 그냥 화분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도 않겠다고, 대신 증거를 모으겠다고. 다음날 저는 조그만 초소형 카메라 2개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댁 거실 장식장 뒤에, 하나는 주방 수납장 안쪽에 아무도 모르게 설치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와 남편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닐봉지에서 잘 말린 무언가를 꺼내 절구에 빻기 시작했습니다. 협죽도의 잎과 줄기였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흔적 안 남는 거 맞아요? 나중에 문제 없겠죠? 시어머니는 빠던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돼. 믹스커피에 섞으면 절대 모르는 거야. 걔가 죽으면 보험금도 나오고 땅보상금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어. 서두르면 안 돼. 천천히 조금씩.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4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저를 죽이는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눈물을 닦고 폰에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이 게임의 주도권은 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후 매일 아침 커피를 타줬습니다. 저는 매번 그것을 마시는 척하다가 몰래 다른 용기에 담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독성 검사의 증거물이 될 수 있도록. 시어머니는 제가 커피를 다 마셨는지 슬쩍슬쩍 확인했습니다. 저는 빈 컵을 들어 보이며 맛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지는 것을 저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속으로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중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영상 있어? 있다고 했습니다. 독이 든 커피 샘플 확보했어?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살인미수야. 그리고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내 상속재산에 손도 못 댄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게 전부 다야. 때가 되면 신고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냉정해졌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는데도 며느리가 멀쩡한 것이 이상했겠죠. 사실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네. 내가 좋은 한약재 좀 섞어서 타줄게. 몸에 좋은 거야. 꼭 마셔. 저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탄 커피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결심이 서린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도구나. 시어머니는 커피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셔. 몸에 좋은 거 많이 넣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잠깐만요. 남편이 아까 목마르다고 했는데 이거 남편 주고 제 건 따로 타서 마셔도 될까요? 그게 더 신선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0.1초 정도의 공포가 스쳐갔습니다. 그러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돼. 저는 커피잔을 들고 남편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커피는 미리 준비해둔 빈 컵에 옮겨 담아 보관했습니다. 마지막 증거물이 될 테니까. 잠시 후 저는 빈 커피잔을 들고 나와 시어머니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커피 맛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감사히 잘 마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기가 넣은 독이 얼마나 치사량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까요. 진우가 마셨어? 시어머니는 뒤뚱거리며 남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커피를 남편에게 준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쓰러지며 가슴을 붙잡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어머니를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30분 전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독이 든 커피 샘플과 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제 친구 변호사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한 뒤 마지막 장면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들어서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4년 동안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증거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확인하는 동안 남편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다가 저를 보다가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노린 건 내 돈이었겠죠. 하지만 당신들이 잃게 될 건 남은 인생 전부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 독이 든 커피 샘플에서 검출된 올레안드린 성분, 두 사람의 대화 녹취. 시어머니는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민법 제1004조를 적용했습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권을 잃는다는 그 법조항.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의 상속재산, 즉 친정어머니의 땅에서 나오는 재개발 보상금 3억 5천만 원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4년간의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치소에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철창 너머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던 사람이, 4년 동안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독을 탔던 사람이,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저를 죽이려 한 순간 법은 당신을 이 가족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 돈에는 손도 못 댑니다. 4년 동안 제가 흘린 땀값도 다 돌려받을 겁니다. 그게 당신이 받을 첫 번째 벌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갈비집 앞에 한 번 더 섰습니다. 대박갈비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그 가게. 4년 동안 제 청춘을 갈아 넣었던 곳. 저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제 이름을 딴 디저트 카페의 간판을. 그 건물이 제 것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립니다. 아무도 탄 게 아닌 제가 직접 정성껏 만든 커피를.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그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어 착취와 배신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것을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화초 한 포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침착하게 조용히 증거를 모으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결국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을 착취로 갚는 사람들 곁에서 더 이상 소모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놀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